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속편이라는 속편설인데 음. 그렇다면 왜 허진호 감독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선수들이 보기에는 뻔히 보이는 유사성을 음. 곳곳에 뿌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 크리스마스 속 여주인공 다림은 음. 사실은 기다림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타인의 상황은 생각하지 못한 채 음. 자기의 필요에만 집중했던 소녀였거든요. 네, 근데 유정원의 사려 깊은 모습에서 소녀에서 여인이 되어가잖아요. 네, 그러다가 영화가 갑자기 유정원의 부재를 다림이 음미하면서 마무리돼요. 8월 크리스마스는. 관객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다림과 정원의 로맨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 첫 번째, 얘네들 정말 사랑한 거야? 네, 더 궁금한 건 다림은 과연 어떻게 성장할까? 그렇죠. 과연 정원의 배려처럼 네,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음. 기다릴 수 있는 여자로 성장할까? 네, 이거에 대한 그 궁금함과 네, 희망적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허진호가 답을 하는 거죠. 이건 제 가설이에요. 네, 허진호는 관객의 궁금증에 이제 답을 내놓은 건데 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유지태 씨를 보면 무해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전혀 순수하고 무해하다. 근데 무해함은 아름답고 티 없지만 그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반면의 모습은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무지함은 되게 현실에서 아득하고 네, 답답하고 심심함으로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에 네, 또 똑같은 다른 면이 때때로 답답함과 심심함 그리고 무심함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티 없는 순수함은 자극 없는 무미건조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연애의 단면이다. 그렇죠. 허진호는 어쩌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첫사랑의 기억, 어쩌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동화에 네, 어떤 사람들의 상상에 그렇지 않아.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연애는 실전이야. 라는 현실적 메시지를 관객에게 알려준 거 아닐까. 아, 그러니까 한없는 봄날이 네, 계속될 것 같았던 어떤 다림의 성장 네, 역시 예상과 달리 타인의 기다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신경한 은수로 커나가고 네, 죽음 앞에서도 누군가를 배려했던 정원의 다른 모습은 순진하고 무지한 상우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대단히 현실의 사랑의 모습을 허진호 감독 특유의 어떤 특기로 네, 담담하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와장창 네. 환상을 깨버린 게 아닐까. 진짜 라는 하고 생각이 싶었던 들었어요. 말은 그러면 봄날은 간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우리의 현실은 사실 이래요. 네. 네. 라는 의도로 관객들에게 일종의 8월의 크리스마스의 연장선상의 해설서를 보여준 게 아닐까.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접근입니다. 했습니다. 원우 씨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관점은 비슷해요. 역시 네. 못다한 이야기를 본인도 관객도 바라지 않았을까. 허진호 감독님이 뭐 이게 마치 이제 저희가 그 조제호랑이 물고기들 했을 때 그 영화를 너무나 좋아했었던 김종관 감독이 그렇죠. 이제 한국판 조제를 만들었을 때 그 제가 속편설을 그때도 제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좀 연상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건 뭐 반은 농담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허진호 감독님이 딱 어떤 세대냐면은 그 홍콩 영화 유행할 때 영웅본색 세대예요. 그치. 영웅본색 1편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흥행을 하고 막 화제도 되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1편에서 주윤발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편을 내긴 내야겠는데 주윤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이 생긴 형이 하나 있는 걸로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주인발을 보고 싶은 거니까. 주인발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비슷한 소울을 갖고 있는 근데 물론 같은 배우는 아닌데 우리가 여기다가 굳이 니체와 칸트를 갖다 댈 게 아니니까. 네, 그 주인발이면 충분해요. 우리 수준에. 그래서 맞아. 그런 뭐 어떤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장난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그 두 캐릭터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면 아까 이제 그 김다림이라고 하는 여인의 캐릭터가 이제 뭐 여전히 기다림을 알지 못하는 캐릭터로 성장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화의 기본적인 어떤 갈등 구조라고 한다면 이런 거거든요. 은수가 처음에 상우한테 이영애가 처음에 유지태한테 접근을 해요. 근데 왜 싫어지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또 나거든요. 그럼 처음에 왜 끌렸고 나중에는 왜 싫어진 걸까? 이 부분을 일단 저희가 한번 발굴해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중요한 줄거리상의 골격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이상우가 묻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아이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모성애, 무슨 부성애, 얘기하셔요? 모성애, 부성애 이런 걸 아직 네. 제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 들은 풍월에 의하면 음.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성애의 마음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그 역시 사랑의 한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소년 같은 사람, 좀 챙겨주고 싶은 사람, 이 어떤 모성애적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소년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그렇죠. 또 연상연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상호를 좀 건드려보고 싶은 이 마음과 도발해보고 싶은, 놀려먹고 싶은 마음과 또 동시에 챙겨주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다채롭게 사실 구성돼 있다고 느껴져요. 네. 근데 이 모성애로 시작한 사랑은 내 자식이 진짜 아니니까 네. 귀찮음이 되기 되게 쉬운 것 같거든요. 조금만 틀어지면. 그쵸. 되게 한 끗 차인데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어찌 보면 굉장히 무겁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쵸. 당신처럼. 굉장히 가볍게 네. 가벼운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뭐 네. 아무튼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경험치에 따라서.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감정의 무게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성애라는 감정을 뭐 이렇게 갖고 혹은 소년성을 갖고 있는 남자에게 네. 도발이든 혹은 도와주고 싶어서든 접근했다가 은수가 이제 먼저 상우를 인력으로 끌어당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상우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엔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둘이 처음 잠자리를 갖게 되고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장면이 나올 때도 굉장히 소년스럽고 상우가 너무 잘 리드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너무 막 급발진하니까. 은수가 고개를 푹 숙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상우를 보내놓고 나서. 네. 그렇지만 그때의 표정은 되게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소년미가 좋은 거죠. 네. 사랑스럽고 알려줘야지.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상우라는 남자가 이게 북어국신에서 딱 나오는 건데 네, 맞아요. 상우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절대성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은수는 그렇잖아요. 현재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우는 영원성을 믿고 은수는 현재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교차는 하죠. 물론 네네. 교차는 하지만 그냥 교차를 하고 다시 마는 거예요. 맞아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딱 그 찰나의 시간 동안 그 봄날엔 같이 겹쳤었지만 네. 이제 점점 무덤덤해지고 무신경해지고 이 사람이 그 은수를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할 때 은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어떤 형태는 갖고 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8월 크리스마스 다림이 기다림의 무늬는 배워나 같지만 흉내는 내지만 완전히 기다릴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얘는 얘가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라고 조금 나간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은수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죠. 상호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기다려줄 수 없었고 그 모성애와 귀찮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싫어진 게 아닐까.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음은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되게 부담 느껴지면 감정을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은수가 조금 안 좋은 캐릭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하는 사랑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죠. 거의 많죠. 물론 아주 또 많은 경우 많다고 해서 그게 또 틀리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현실 연애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좋아해,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을 때 이 좋아해, 사랑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이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렇죠. 유지태는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말하면 정말 그거는 좋아하는 거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마음이 먼저 바뀌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 근데 은수는 아까 사랑의 현재성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정확한 표현인데 지금 좋으니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영원성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감정의 내달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 아까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김다림과의 지금 뭐 연장선상에서의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를 꼭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 거. 네, 그랬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은수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이라고 하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저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되게 고통이잖아요. 결혼도 상상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은수가 사랑의 현재성을 믿게 된 데에도 그 나름의 어떤 스토리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이 있죠. 네. 한때는 자기도 영원할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허무하게 깨져버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거 안 믿고 그냥 지금만 보고 살래.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우리가 속편설이 맞다면 그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재하게 되잖아요. 이미.
그쵸. 이미 그걸 첫 사랑을 그렇게 시작했죠. 은수는. 상처와 굴곡을 겪고 나서 좀 더 내공이 생긴 거죠. 음. 그래서 상우를 전 알아볼 수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 음. 일종의 어떤 아주 직물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고 뭐 허우대가 좋고 이 영화에서 유지태 씨가 그 올드보이 직전이어가지고 아 원래도 너무나 멋있는 분이지만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떤 맞아요. 비주얼이. 맞아요. 그래서 뭐 외모도 마음에 들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 저 남자 괜찮네. 저 남자 나의 마음을 제대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겠네라고 알아볼 수 있는 선구안이 저는 생겼다고 봐요. 그게 저희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김다림의 성장담으로 해석했었던 하나의 중요한 논리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식별할 수는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과 또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에 나와는 달리 진중하고 무겁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의 마음을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충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식별이 어떤 지속적인 행동으로까지 그 행동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체화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함이 뭐 0에서 1로 가는 하나의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여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대전이나 대구 정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산에 닿을 수 없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아직 부산이 아닌 거예요. 디자인 되기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 구간에서 상우를 만난 건데 네. 한 가지 제가 이제 은수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감정에 솔직하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한다. 정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제 맞아요. 나중에는 사실 은수가 환승이별이라고 하는 또 지금 21세기 저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그 쉴드가 불가능한 그렇죠. 거기로 가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 좀 어떤 그 범실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잠깐 차치하고 봤을 때는 어쨌든 감정에는 대단히 솔직하다.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인데 상우라고 하는 캐릭터하고는 좀 지속적인 합을 이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 톱니바퀴가 순간적으로 잠깐 그 맞닿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마찰음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사람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네. 근데 은수 같은 경우는 은수가 이제 상우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네. 처음에 그냥 짐을 싸놓잖아요. 맞아요. 그 상우한테 좀 섭섭한 소리를 듣고 나서 뭐 라면으로 보여? 그렇죠. 일가를 딱 말 듣고 조심해. 나서 말 조심해 이 얘기 때문에 짐을 딱 싸놓잖아요. 그러니까 상우는 짐을 갖고 거의 무릎을 꿇는 듯한 느낌으로 은수를 잠깐 은수의 침대 옆으로 갔다가 그냥 묵묵히 짐을 싸고 가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은수가 네. 갑자기 또 며칠 있다가 상우를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쭉 연락을 안 하다가 네.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인 키스를 막 감행하잖아요. 맞아요. 상우의 그 근처에서. 감행하죠, 진짜로. 그리고 나서 또 둘이 다시 하룻밤을 보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수가 상우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맞아요. 상우는 활활 타올랐는데 다시 불을 지펴놨는데. 근데 여기서 은수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은수의 사이드에서 은수를 좀 디펜스해 보면 상우랑 은수는 서로 다른데 네. 은수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 안 했네. 정확하게 얘기해야겠다. 근데 물론 이 과정이 전 사실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자기 나 보고 싶었어? 상우 씨 나 보고 싶었어라는 말을 왜 던지고 왜 키스를 하고 왜 둘이 그런 설레는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은수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가는 데 있어서까지는 매듭을 지어요. 그리고 아마 은수는 알았을 거예요. 은수는 자기 스스로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리미가 생각보다 성숙하게 성장하지 않았다. 속편설을 계속 밀어붙이자면 네. 우리는 정원의 어떤 넉넉한 기다림 때문에 네. 다리미는 은수로 성장하는 구간 동안에 상당히 희망적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기대했으나 네. 그렇지 않았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다라는 일종의 흑화된 어찌 보면 약간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데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은수를 이해하는데 네. 그 다음부터의 은수의 행각은 사실 더 쉴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수시로 불러대고 맞아요. 흔들죠. 자꾸만 흔드는 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왜 끌렸고 왜 싫어진 걸까에 있어서 은수 자신이 완전히 상우를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우가 은수한테 알려주잖아요. 네. 그 손에서 피 나가지고 이렇게 지혈하는 지혈하는 수혈을 좀 방법을. 늦추는 방법. 그러니까 자꾸만 민간요법. 그 지혈하는 방법처럼 상우는 계속해서 은수의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하나의 생책인 거죠. 네. 그 흔적 때문에 은수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계속해서 생각나면 전화하는. 그렇지만 그게 상대방 상우의 입장에서 보면 흔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은수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나서 정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상우의 입장에선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아, 네.
사실 상우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네. 역시 이제 유정원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봄날은 간다 영화 내부에서만 보더라도 일단 상우는 상당히 전통적인 사랑의 모습을 교육받은 인물로 그렇죠. 보여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박인환 씨가 연기하신 그 부친에게 뭐냐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의 가치관을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훈의 아빠가 그 박인환 선생님이 영화 속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 미워도 다시 한번 부르시거든요. 그쵸. 뭐 여자의 숙명이라든지 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마라고 이렇게 조언하시는 10번 찍으면 찍을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오히려 악화되는 네. 그런 사랑의 풍경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옆에서 고모이신 또 신신혜 선생님이 나오세요. 맞아요. 그래서 또 신신혜 씨는 또 거기에서 결혼을 하면 와이프는 살림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치.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막상 은수는 이 영화 안에서 김치도 못 담급니다. 그렇죠. 상우가 교육받고 상우가 요구받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의 어떤 그 연애의 행태 안에서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상우라는 캐릭터는. 그렇죠. 은수라는 캐릭터의 선구안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품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은수는 상우가 자기를 품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서로 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마찰은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계속 서로를 찌르게 되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네. 디자인된 캐릭터 자체가 결국 달랐다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풀이를 해봤을 때 네. 어떤 상호가 갖고 있는 심심함, 이 반면에 있었던 이 모습을 은수가 사실은 견딜 수 없었던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상호의 어떤 결심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담담하게 보여준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인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잘 바뀌지 않는다.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사실 아마 조셰프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의 사실은 또 평소 가치관이기도 해요. 사람은 롱텀으로는 바뀌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 그쵸. 자력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허진호 감독님이 본인의 작품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초기작들에는 지금 인간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봄날은 간다 다음 작품이 세 번째 작품이 외출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아, 손예진 배용준인가요? 네, 손예진. 저는 이 영화는 아직까지 네. 다시 보진 않았는데 더 또 그런 좀 더 감정의 진도를 나가 있는 그런 상태를 혹시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일종의 이거는 정말 저의 넘겨짚음인데 분명한 거는 이 외출 다음 작품 있죠. 그 작품이 행복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 행복이라는 작품은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썼던 짤막한 그런 한 줄 평 같은 거를 보면 네. 아, 사람이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영화가. 그때도 제가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준호 감독님이 좀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시그널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되게 재밌네요. 호우 시절은 때때로 우리는 어떤 낭만에 취해 있고 싶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데 네. 또 저희가 그 호우 시절에서 매우 쟁쟁하게 저희가 느껴졌던 울림이 컸던 영화는 네. 사실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드라이하게 바라보는 맞아요. 영화에 또 네. 저희가 울림이 있다는 거 보면 여전히 아이러니합니다. 작품 세계라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